안녕하세요. 저는 테라텍 기술연구소를 맡고 있는 김성윤이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요, HPC 기술 발전하고 HPC를 위한 인텔 솔루션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HPC 하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요, CPU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싱글 CPU에서는 이렇게 속도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속도의 한계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에 기술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된 것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의 속도와 따가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컴퓨터 속도를 결정짓는 이론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요소들이 있죠. 먼저 단위와 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컴퓨터 CPU에 대한 클럭이라는 것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컴퓨터의 클럭이라는 것은 단위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헤르츠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헤르츠라는 것은 초당 증동하는 증동수 왔다가 말합니다. 다음에 컴퓨터에서는 이 헤르츠 왔다가 이제 플롭스라는 단위로서 이렇게 계산 단위로서 이렇게 전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본 것처럼 연산의 성능 수치는 메가플스냐 아니면 기가플스라는 단위가 땄습니다. 자, 여기 붉은 글씨를 보시면은 1기가플롭스는 초당 10억 번의 실수 연산을 갖다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 펜티엄 3 800MHz 같은 경우는요, 이동적인 성능은 800MHz 곱하기 5원 CPU가 됐기 때문에 대략 이것은 이제 800메가 플러스라는 성능, 실수 연산 성능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펜티엄 제원 2.4 같은 경우에는 이동적인 성능 수치가 2.4GHz인데요. 차후에 설명을 드릴 이제 인스톨레이션 퍼 세컨드라는 거 해가지고 초단 인스톨레이션을 늘리는 이제 기술들이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SSE2라는 기술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초당 이게 2번의 실수 연산 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4GHz 곱하기 2가 돼가지고 대략 이동적인 수치는 이제 4.8GHz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능 갖다 이야기했더니요, 또 하나 빠뜨리지 말고 이야기해야 될 사이트가 이제 탑 500.5RG라는 사이트 갖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탑 500.5RG에 대한 사이트는 1993년도 6월에 독일에서 개최된 소규모 컨퍼런스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탑 500.5RG 사이트에는 이제 전 세계 슈퍼컴퓨터에 대한 순위가 매겨져 있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매년 2번 순위를 갱신하게 됩니다. 6월달하고 12월달. 6월달에서는 이제 유럽, 독일에서 이렇게 수행할 독일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요. 11월달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탑 500.5RG 사이트, 탑 500.5RG에서 전 세계 슈퍼컴퓨터에 대한 리스트를 갖다가 갱신을 합니다. 지금 2017년도 이게 6월달이니까 1년 전 거거든요. 1년 전에 랭킹 1위를 보시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국의 써뉴이라는 장비가 이제 타워 500.5RG 사이트에서 전 세계 슈퍼컴퓨터는 1위였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써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이제 CPU를 썼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이동적인 수치 RPIC라고 하는데요. RPIC를 보시면은 125 페타플롭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성능 수치는 이제 93 페타플러스가 됐습니다. 자, 1년 후인 이제 금년 2018년도 6월입니다. 미국에서 드디어 몇 년 동안 이렇게 중국에다가 1등을 자리를 내줬다가요. 드디어 이제 2018년도 6월 달에 이제 1등을 순위였다가 되찾았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특징 중에 하나는요, 파워PC 파워칩을 썼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GPU를 써가지고, 다음에 네트워크는 이제 인피니밴드 EDR을 써가지고 구성한 슈퍼컴퓨터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RPIC를 보시면요, RPIC를 보시면은 이제 이론적인 수치가 187 페타플롭스, 그다음에 실제 성능 수치가 122 페타플롭스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금년 6월에 1등을 한 슈미트라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슈퍼컴에 대한 상승 내역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122.3 페타플롭스 퍼포먼스 갖다가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노드 수는 4,356 노드 갖다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22코어 파워 9 CPU였다가 노드마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테슬라 V100이 6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노드마다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듀얼 레인 EDR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슈퍼컴퓨터에서 보시면은 가장 두려워진 것이 이제 이런 엑셀레이터다가 그 쓴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음 장편은 이제 그 94년부터, 그러니까 93년부터 2018년까지에 대한 그 성능에 대한 그 추이였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표인데요. 가운데 이 선표를 보시면은 이제 그 탑 500.5Hz에서 1위에 대한 성능에 대한 수치였던 그 추이였다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지금 어느 정도 정체 기간이 됐다가 성능이 올라가고 다시 또 정체됐다가 성능이 올라가고 정체됐다 성능이 획기적으로 올라가고 정체됐다가 성능이 또 올라가고 하는 것을 이 층계 단위로 성능이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신 것처럼 이것은 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전체 1등부터 500등까지의 그 성능 갖다가 더한 수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리니하게 올라간 것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의 그 슈퍼컴에 대한 그 형한을 또 한번 볼게요. 2012년도 6월 달에 전 세계 500등, 탑 500.5Hz에 3기밖에 있지 못했던 것이 이제 2018년도 6월 달에는 이제 7기가 그 카운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았던 것은 이제 2015년도 11월 달이었습니다. 지금 이 표는 이제 금년 2018년도 탑 500.5Hz의 우리나라 아까 전에 보셨던 7기가 몇 위에 랭킹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는 표입니다. 지금 탑 500.5Hz의 11위가 지금 이렇게 11위에 지금 그 누리호라는 그 슈퍼컴이 하나가 이렇게 그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일이나 루리 등 이런 슈퍼컴들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슈퍼컴 하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슈퍼컴은 이제 현존하는 가장 빠른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 컴퓨터, 그다음에 또 그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컴퓨터라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슈퍼컴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국가에 대한 그 경쟁력 갖다가 그 과학기술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지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도 슈퍼컴의 탑 500.5Hz 사이트의 최상위였다가 차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도 똑같이 탑 500.5Hz의 최상위의 슈퍼컴 하다가 랭킹 하다가 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슈퍼컴에 대한 그 구조를 보시면요. 1980년부터 1999년도까지 초반에서는 SMP, 시메트리 멀티플러시션은 그 구조가 대다수였습니다. SMP는 지금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개 그 시스템이 하나의 운영체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개의 CPU 갖다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하나의 CPU에서 처리하던 것이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서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었죠. 또 하나가 프로그램하기도 상당히 쉬웠습니다. 문제는 그 구조하다가 그 여러 개의 프로세서를 넣다 보니까 아이러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이제 MPP라는 MPP라는 그 구조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과거에 그 SMP보다도 훨씬 더 CPU에 대한 성능들 그 구조가 효과적으로 병력 처리에 이렇게 효과적이었습니다. 문제는요. MPP 같은 경우는 SMP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번지수라는 것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있기 때문에 그 간단하게 우리가 그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MPP는 서로 다른 머신에 대한 메모리 갖다가 우리가 어세스를 할 때는 그 프로그램 방식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게 됐습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의 그 클러스터에 대한 그 슈퍼컴에 대한 구조를 보시면요. 이제 클러스터는 새로운 구조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연히 동일한 머신들, 그러니까 각각의 머신을 하나처럼 묶는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됐던 거죠. 그 시초가 이제 베올프라는 우리가 그 프로젝트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베올프는 1994년 미국 나사에서요. 슈퍼컴 인대 기간이 종료가 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찾게 됐습니다. 그 대안을 찾고자 했던 것이 그 나왔던 프로젝트가 이제 베올프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그 병렬 처리하고 그 병렬 처리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그 어떤 명령을 처리할 때는 순차 처리 방식과 그다음에 병렬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순차 처리는 여러분들께서 알다시피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차례 순서대로 처리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더한다고 했을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가지고 100까지 순차적으로 더한 것이 이제 순차 처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병렬 처리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프로세서로 이렇게 쪼개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부터 100까지 더한 것을 이 병렬 처리로 한번 이렇게 한다면은 1부터 10까지 더하고요. 그다음에 11부터 20까지 더하고 21부터 30까지 더한 것을 동시에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10개의 프로세서가 동작이 된 거죠. 동시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합만 구하는 그 서로에 나온 결과에 대한 합이 바로 1부터 100까지 더한 그 해의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것처럼 1부터 100까지 더하는 시간과 그 10개의 프로세서도 나눠가지고 한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클러스터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전 것처럼 그 94년부터 이제 최근까지 98년부터 최근에 그 슈퍼컴퓨터는 이제 클러스터 형태를 갖다가 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클러스터 정의하고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자, 클러스터는 여기 보신 것처럼 사전적인 의미로서 이제 묶음입니다. 다른 말은 클러스터는 여러 개의 머신을 묶어서 마치 하나처럼 동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베어울프, HA, 노드 밸런스 그 세 가지 형태에 갖다가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베어울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것처럼 노드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마치 하나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여기 나왔던 베어울프 클러스터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고가형어서 클러스터라는 것은요. 어떤 서비스가 죽지 말아야 될 서비스가 있을 때 액티브 스탠바이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스탠바이가 서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체크하고 액티브 서비스 있는 서비스가 죽었을 경우 그 서비스를 스탠바이 쪽으로 옮겨가지고 서비스가 되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고가용성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드 밸런스는요. 우리가 대부분 보는 것이 이제 웹서버나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어떤 서비스가 갖다가 여러 대의 동일한 서비스를 띄워놓고 사용자가 들어올 때마다 노드 밸런스 쪽에서 부하 분산 갖다가 서로 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부하 분산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자, 클러스터의 병렬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먼저 장점하고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 것처럼 클러스터에서 병렬 처리한 것은 이제 장점으로서는요. 컴퓨터의 버려질 시간을 줄여서 시스템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또 하나는 고성능 슈퍼컴퓨터에 비해서 비용이 쌉니다. 아까 말했던 MPP 머신에 비해서는 클러스터는 쉽게 여러분들께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가지고 그에 못지않은 슈퍼컴에 대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고성능 슈퍼컴퓨팅에 비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합니다. 또 하나가 OS가 이제 대부분 이제 리눅스 갖다가 쓰게 되거든요. 그 때문에 그 리눅스 클러스터는 프리이고 성능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가용성 또한 높습니다. 근데 단점은요. 여러 대의 머신을 마치 하나처럼 묶는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 대의 머신이라는 거에서 이제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유지보수라는 것이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한정적입니다. 대부분 이 클러스터에서 도는 것은 이제 공환용 계산 쪽이나 아니면 그런 특수모 쪽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보이신 것이 이제 HPC에 대한 일반적인 구조인데요. 아래 보신 것처럼 하드웨어가 있고 그 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여러 대의 머신을 마치 하나처럼 묶을 수 있는 묶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라이브러리에 의해서 이렇게 묶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디벨로먼트 툴이나 그런 커스텀 어플리케이션, 다음에 배치 시스템 스케줄러, 매니지먼트 툴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보신 그림이 이제 일반적인 클러스터에 대한 구성인데요. 먼저 이게 로그인 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이제 컴퓨팅 노드 블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블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시스템마다 매니저스를 할 수 있는 이제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블럭이라는 것이 이게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매니지먼트 노드는 이제 클러스터 관리, 설치, 컴파일 등의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컴퓨팅 노드는 실제 연산하다가 실제 처리를 하는 노드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NFS 스토리지 노드라는 것은 이제 작업된 결과들 아니면은 그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갖다 보고하는 이제 노드를 갖다가 우리가 스토리지 노드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로그인 노드나 리플레이스먼트 노드나 그다음에 스테이지 노드 같은 것은 옵션으로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 사회에 대한 이제 그 HPC 그 슈퍼컴에 대한 구성인데요. 여기서도 보신 것처럼 프론트엔드하고 컴퓨팅 노드하고 그다음에 밑에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쇼드 디스크, 그다음 스토리지 영역 좀 나눴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구조도 여기 나온 것처럼 로그인 노드냐, 컴퓨팅 노드, 그러니까 로그인 노드 블럭, 그다음에 컴퓨팅 노드 블럭, 그다음에 스토리지 블럭 이런 형태로 이것도 그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러스터하다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두 가지 갖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클러스터 팜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많은 이제 클러스터라는 형태를 그 띄어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팜이라는 것은요, 그 여러 대의 머신에다가 서로 다른 풀을 갖다 동시에 던지는 겁니다. 다름하면은 지금 하나의 예를 들게요. 우리가 그 우리가 영화들 찍을 때요, 영화의 그 기본 단위는 이제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초당 몇 프레임을 쓰냐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초당 만약에 30프레임이라고 했을 때 그 프레임마다 그 작업, 그것을 이제 렌더링을 만약에 한다면은 그것을 각각의 30대 아니면 10대 머신에다 이 프레임을 쪼개가지고 동시에 렌더링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 클러스터 팜, 렌더 팜이라는 거 합니다. 반면에 이제 클러스터는요, 그 하나의 코드를 이제 그것을 이제 쪼개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1부터 100까지 더한다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1부터 10까지, 그다음에 11부터 20까지, 21부터 30까지 그것을 10개의 작업으로 프로세스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공학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메쉬라는 건데요. 메쉬를 쪼개는 겁니다. 그 쪼개가지고 뭐 4x4냐 아니면 4x4냐 아니면은 뭐 10x10이냐 아니면 100번 그런 형태로 여러 개의 그 프로세스 단위도 쪼개가지고 그것을 각각의 머신에 계산을 던지고 그 계산 중간중간마다 결과들 서로 메시지 패싱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클러스터로 합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것은 이제 이것은 과거에는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한 것도 이제 그 클러스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대체로 이것은 이렇게 일반적인 그 주안의 네트워크 스위치를 두고 이제 그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신 것처럼 이렇게 쉐어드 디스크, 아까 것처럼 그 클러스라는 것이 여러 대 머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저 홈을 서로 노드가 이제 쉐어드 해야 됩니다. 공유를 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not shared 방식 해가지고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shared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에 스토리지 노드에 있는 것을 각 노드가 NFS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쉐어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 IO를 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가 얼마만큼 성능이 좋으냐에 따라 가지고 이 IO에 대한 성능이 좌지우지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not shared는 그지 않고 각각의 머신에 유저, 홈과 그다음에 데이터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통하지 않기 때문에 IO 그 네트워크에 대한 통하지 않기 때문에 IO 갖다 보정을 이 디스크에 대한 IO 갖다 보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각 노드의 유저 소스하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면 관리가 불편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이 쉐어드 디스크 방식에서는 이제 과거처럼 이제 그 로컬의 이 스토리 노드 하나의 그 노드에 있는 것을 이제는 이제 그 병렬 스토리지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단점들을 다가 없애고 있는데요. 이 변에서는 이제 not shared 방식은 이제 로컬만 쓰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그 제약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OS 갖다가 어떻게 부팅하냐에 따라 가지고 로컬 디스크, 그러니까 각 노드마다 이제 그 부트 이미지가 있냐, 아니면은 디스크 리스트라고
디스크 없이 중앙에 부트 이미지를 두고 그것을 네트워크 부팅을 하는 방법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구성을 됩니다. 자, 디스크 같은 경우는요, 각각의 계산 노드에 디스크에다가 장착하지 않고 중앙에 부트 이미지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네트워크 부팅하게 됩니다. 다르면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주어져요. 그러면요. 과거에 만약에 한두 대 클러스터라면은 사용자가 언제든지 OS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십 대에 대한 클러스터를 한다면은 이것도 상당히 이렇게 관리하는 데서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에서는 근데 문제는 이제 디스크도 이제 그 디스크 방식도 약간의 이제 그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계산 도중에 수학 공간, 스크래치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자기 녹화에 대한 스크래치가 이렇게 필요한데 이 디스크는 그 노드마다의 디스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디스크를 써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스케치했다가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아까 본 것처럼 부트 서버에 대한 이미지가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이렇게 바꿔주면은 전체 노드에 대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든지 그런 것에서 상당히 장점이 됩니다. 문제는 부트 이미지들 관련 그 서버가 상당히 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디스크에 대한 IO든지 부트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그 IO 노드들이 부트 서버에서 모든 것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한 이제 그 안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것을 최근에 그 HPC 보시면요. 베어메탈 형태냐 아니면 하이퍼바이저냐 아니면은 컨테이너 엔진까지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까지 이렇게 진화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그 베어메탈 형태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본 것처럼 이게 HPC 구조라는 것은 아까처럼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적인 것을 한번 그 점검을 하겠습니다. 먼저 코어하고 노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CPU 단일 CPU에 대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코어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노드는 프로세서의 모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서 안에는 코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요. 다르면 코어가 가장 작은 최소 단위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고요. 노드는 그것들에 대한 조합에 대한 머신들, 실제 머신, 서버들을 말한 것이 이제 노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지만 최근에 나왔던 노드는 이제 공간을 갖다가 얼마만큼 줄이냐 하는 것들이었는데요. 지금 것은 여기에 나온 것은 이제 그 인텔에 나오는 이제 2에 4개 노드가 들어가는 이제 멀티 노드를 갖다가 보십니다. 보신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그 2U 공간에 4개의 노드를 장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 노드에는 2개의 프로세서, 아까 2개의 프로세서를 장착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싱글하고 SMP 하다가 이야기했는데요. 아까처럼 CPU 그 하나의 노드에 단일 프로세서를 쓸 것이냐, 아니면은 듀얼 프로세서 갖다 장착할 것이냐, SMP 구조를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탑 500.5RG 사이트를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2018년도 6월 달에 그 통계표를 보시면요.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476기입니다. 다르면 이제 95.2%입니다. 지난 그 11월 달에는 이제 94.2%였는데요. 거기서는 조금 더 증가하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이 인텔 제온 E5 브로드웨일이 246기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발표되던 그 제온 골드 CPU 같은 경우가 이제 35기, 그 다음에 그 하수요 같은 경우는 119기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스카이레이크 CPU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스카이레이크 CPU라는 것은 지금 펄리플랫폼 하다가 지원하는 이제 그 CPU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아이스레이크 나오기 전까지 그 스카이레이크 14나노 공정 하다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프로세서입니다. 그 스카이레이크에서는 여기 보신 것처럼 지금 그 플래티늄 최대 28코어까지 지원하는 이제 플래티늄이 있을 수가 그 플래티늄 CPU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드,
지금 보시던 최대 22코어까지 제품군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냐 브론즈 같은 경우고요. 실버는 12코어, 그 다음에 브론즈 같은 이제 8코어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금 본 것처럼 코어가 28개예요. 자, 듀얼 프로세서를 쓰는 머신에서는 본다면은 28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무려 56코어짜리 그 컴퓨팅 노드 갖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그 각각의 코드에 대한 그 명칭들인데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뒷부분에 있는 이 코드가 하나가 좀 있습니다. 아까 전 것처럼 F냐, P냐, T냐, 그다음에 M이냐인데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좀 봐셔야 될 것이 이 F라는 이 코드명 갖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F는 이제 패브릭이 되겠는데요.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프로세서 안에 네트워크 그 디바이스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디바이스는 인텔에서 최근에 발표했던 이제 패브릭, 옴니패스라는 패브릭 갖다가 내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코어하고 클럭에 대해서 했던데요. 최근에 인텔에서 이렇게 그 진행하는 거 보시면은 코어 수들은 늘어납니다. 점차적으로요. 대신 클럭은 그렇게 늘지는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성능 향상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할 때는 오히려 그 클럭을 증가를 시키는 것보다도 코어를 증가시킨 것이 효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인스톨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더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아까 처음에 인스톨레이션이라는 것은 초당 이렇게 몇 번의 계산을 할 수 있냐는 이제 능력을 갖다가 가지게 된 건데요. 지금 스카이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텔 AVS 512하고 FM이 갖다 지원하기 때문에 싱글 프로세서는 이제 64개, 그다음에 더블 프로세서는 32개의 그다음에 사이클단 그 인스톨레이션 갖다가 가지게 됩니다. 자, 아까 처음에 초에 이야기했던 그 이론적 성능 수치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펜티엄 3 1.4GHz 같은 경우에는 1.4GHz 플러스였습니다. 제온 5150은 2.6GHz짜리거든요. 근데 지금 본 것처럼 그것은 두 개의 CPU를 쓰고 그다음에 4개의 인스톨레이션을 갖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2.66 곱하기 1 CPU 그다음에 2코어 곱하기 4개의 인스톨레이션을 가지기 때문에 21.28GHz 코어단 10.64GHz라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E5-EU20 같은 경우는요 2.1GHz인데요. 보는 것처럼 1.8GHz 곱하기 1 CPU 곱하기 8코어 제품이 8코어고요. 그다음에 인스톨레이션이 16이므로 230.4GHz입니다. 그래서 코어단 28.8GHz라는 성능을 갖다가 이론적 성능을 가지게 된 거죠. 최근에 나왔던 그 스카이레이크를 한번 볼까요? 인텔 제온 플래티넘 8180 프로세서는요. 지금 28코어 제품입니다. 2.5GHz짜리고요. 근데 1.7GHz 곱하기 1 CPU에 28코어, 그 다음에 인스톨레이션이 아까 전에 32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32를 곱하면은 이 CPU 하나만 가지고도 1523.2GHz, 1.5TFLOPS라는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코어단 54.4GHz라는 성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는 코어가 2.5GHz라고 했는데 여기서 왜 1.7로 그 다운 시켜가지고 곱하냐 하는 이제 그 의구심을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AVS라는 AVS 클럭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그 AVS 클럭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요. 그 AVS 512가 되는 그 AVS 2를 쓰냐 아니면 AVS 512를 쓰냐에 따라 가지고 그 클럭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번 그 스카이레이크에서 가장 큰 그 특징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이 CPU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자, 1.4GHz짜리 2 CPU, 그 다음에 28코어입니다. 30 해가지고 이게 이 머신 하나만 가지고도 3테라라는 성능 갖다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요, 과거 2000년도 6월 달에 탑 10에 나온 것 중에서 2위가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그 RMS 이론적인 그 실제적인 수치가 2.1기가 2.1 테라플롭스, 그다음에 RP기가 3 테라플롭스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르면 여러분들 그 머신 하나가 이제 2000년도 6월 달에 탑 10에 들어왔던 2위 했던 그 슈퍼컴하고 성능이 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만큼 이렇게 성능이 발전이 됐다는 거죠. 지금 본 것처럼 이제 아까 것처럼 이제 클럭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8180 프리쿼시에 대한 이렇게 그 변동폭입니다. 제가 맨 위에 보는 것이 넌 AVS라 가지고 베이스 클럭이 2.5기가에서 이제 그 동작이 되는 것을 갖다가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터보 부스터 썼을 때 이제 클럭이 이렇게 올라간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AVS 2.0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클럭이 2.1기가로 동작이 되는데 이제 코어별로 이게 터보 부스트에 따라 가지고 속도들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AVS 51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8180은 이제 베이스 클럭이 1.7GHz로 동작이 되고 각각의 그 코어별로 프리퀀시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스칼레크에서 이렇게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제 메모리 채널이 이제 그 과거에서 이게 증가되었습니다. 이제 6개, 10회당 이제 6개 채널로 이렇게 그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가 좀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 나오는 이제 스칼렛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듀얼 소켓 머신 외에는 최대 3테라까지 머신을 메모리아들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소켓 아주 4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6테라까지 이제 그 메모리를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최근에 그 스칼레크에 나온 것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24개의 그 24개, 최대 그 24개의 그 딤 뱅크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프로세서단 6개의 채널에 이렇게 2개씩 뱅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 것처럼 가장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이 이제 그 6개 채널을 다 채우는 경우, 그때 성능이 뛰어납니다. 보신 것처럼 여기 지금 하나냐, 두냐, 3개, 4개에서도 그 성능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가장 본 것처럼 이렇게 성능이 상당히 나쁜 케이스들이 존재하게 돼요. 지금 이게 지금 메모리 갖다가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성능을 갖다가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높일 수 있는 이 메모리 구성이 상당히 민감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제 메모리 갖다가 이제 좀 더 이게 그 메모리 갖다가 이제 더 많이 써야 될 케이스들이 점점 더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인텔에서는요, 인텔 메모리 드라이버 기술, IMDT라는 이제 그런 그 기술을 갖다가 여러분들께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보신 것처럼 메모리는 이제 빅데이터나 그다음에 지능 정보 처리의 요구가 증대하기 따라서 그 메모리가 더 이렇게 대용량 데이터를 위해서 메모리가 좀 더 이렇게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2025년 생산 데이터는 여기 본 것처럼 163 제타바이트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장 개화 중인 인공지능에서는 서버의 D램이 현재보다 4배 정도가 더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단 거예요. 이것은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알던 것처럼 메모리 이꼴 현금이잖아요. 여기 붉게 표시하는 것처럼 D램 가격이 불규칙적으로 변동해요. 저희들도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이 메모리 가격이 너무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이렇게 메모리는 또 이렇게 달러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당하게 민감하게 방해됩니다. 자, 여기 대한 이렇게 해결책을 이제 인텔에서 이렇게 그 인텔 메모리 그 드라이버 기술이라는 IMDT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제공해 주는데요. 기존의 SSD도 D램 용량을 확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보다 저렴한 SSD로 D램을 교체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을 갖다가 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준 것처럼 IMDT, 인텔 메모리 드라이버 테크놀로지하고 옵테인 SSD를 사용해 가지고 시스템 메모리 갖다가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다 저렴한 메모리, 보다 저렴한 SSD를 가지고 메모리를 갖다가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볼까요? 지금 이 기술 중에 그 특징 중에 하나는요, IMDT는요, 하드웨어하고 OS 사이에 새로운 계층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 바이오스 위에 새로운 바이오스가 이렇게 하나가 더 올라가고 그 위에 이제 OS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에서 OS, 하드웨어 및 OS 운영 프로그램을 갖다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옵테인이 하고요. 그 다음에 IMDT에 대한 그 라이센스만 있으시면은 여러분께서 메모리에 그 메모리를 아까 처음에 2A 머신에 3테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최대 지금 본 것처럼 최대 1.5 그 최대 24테라바이트까지 메모리 갖다가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머신에서요. 그 싱글 머신에서요. 기존의 그 네이티브 물리적인 메모리 구성에서는 최대 1.5테 그 최대 3테라까지 구성이 가능했고요. 대신 속도는 빠르죠. 문제는 비용이 엄청 비싸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IMDT 쓰면요, 최대 24테라까지 메모리가 다 구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네이티브 방식보다도 이제 낮은 성능 갖다가 좀 보이고 있어요. 그 부분이 약간 이제 그런데 실제 측정해 보시면요,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케이스도 있어요. 뭐 리눅스 DDD 뭐 이렇게 그 램디스크처럼 이렇게 그 램디스크처럼 뭐 DD를 쓰거나 할 때는 상당히 이렇게 그 네이티브보다는 느립니다. 근데 그런 작업이 아니고 DB 작업이나 아니면은 그 SGM이나 이제 그런 것을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네이티브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15%, 10%에서 15% 내에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것은 이제 SGM이라는 이제 그 싱글 프리전에 대한 이제 매트리스 계산에 대한 것을 보는데요. 보신 것처럼 맥시멈 90%에 대한 성능 갖다가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어서 말한 것처럼 이제 스칼렛크가 있으면 이제 제온파이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본 것처럼 제온파이는 이제 그 인텔에 맞는 이제 그 에셀레터의 그 코프로세서 에셀레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에 이제 그 68코어와 72코어까지 계속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들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왜냐면 아까 본 것처럼 그 CPU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이 데이터 양이 커지는 것 동시에 이거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성능 갖다가 그 성능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클러스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이기도 해요. 뭐 역할은 유저 홈이냐, 유저 작업 공간이고 중간 데이터를 저장하고 여러 가지들인데요.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큰 용량과 높은 성능 그리고 안정성 갖다 요구합니다. 많은 기술도 있고요. 많은 프로젝트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그 리눅스 클러스터에서는 스토리지 위한 간단한 솔루션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스토리지 하겠다는 우리가 네이드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이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그 리더넌트 어리어 of independent disk 아니면은 리더넌트 어리어 그 인스펜시브 디스크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클러스터에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레이드 0 스트라이핑이나 아니면 레이드 5 아니면 레이드 6, 레이드 10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인텔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레이드 기술, 레이드에서요, 레이드 이제 모듈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과거에 이제 로컬 디스크를 썼던 것을요, 이제는 이제 그 이제 패널 파일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과거에 이제 로컬에 했던 것을 이제 그 과거에 로컬 디스크 된 것을 이제 패널로 이제 글로벌 파일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제 표시해 주는 거고요. 이것은 각각의 어떻게 그 디스크들이 어세스를 하냐는 구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인텔에서는 이제 러스트라는 것을 이렇게 제공해요. 지금요. 물론 지금 그 한가위는 이렇게 러스트는 이제 인텔에서 이렇게 그 러스트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러스트에 대한 별도의 솔루션 갖다가 서비스 갖다가 그 서비스를 그 여러분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러스트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 스케일업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용량을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처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 페타바이트 이상으로 이렇게 용량할 때는 반드시 이런 병렬 파일 시스템, 러스트 같은 것을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2018년 6월 달에 나온 이제 그 탑 500.5RG에 대한 이제 분석표인데요. 여기 본 것처럼 10G 시스템이 지금 현재 247기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인피니밴드 기술은 뭐 그 지금 현재 163기에서 139기 가지고 139 시스템에서 발견이 되고요.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내부 상호 연결 기술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텔 옴니패스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6개월 전인 35 시스템에서 최대 38 시스템으로 그 증가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옴니패스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그 도입 탑 5.5RG에 대한 포지션들이 이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표로 본 것처럼 아직까지 그 텐지가 171기, 그다음에 인피니밴드 FDR이 72기라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최근에 나왔던 이게 인피니밴드 EDR 배치짜리가 44기고요. 인텔 옴니패스는 39기 얼마 안 나왔습니다. 자, 인텔 옴니패스에 대한 특징을 보시면요. 먼저 스위치가 이제 48포트까지 단일 스위치 나옵니다. 에저 스위치가 48포트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최대 그 100GHz까지 그 100GBps까지 그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턴시가요. 많이 줄었어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인텔 트루스케일 패브릭하고요. 옴니패스하고 두 가지에 대한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인텔 트루스케일은 여러분께 알다시피 이것은 이제 인피니밴드입니다. 자, 링크 밴드위스가 40G예요. 근데 이제는 100G도 올라갔고요. 그것을 여기 본 것처럼 이제 2.5배 정도 이제 성능 향상이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포트 레이턴시도 보면요. 줄었어요. 25% 정도. 증가된 그 성능이 좋아진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셔야 될 것이 하나가 에저 스위치 사이즈가요. 18포트냐 36포트, 그 다음에 24포트하고 48포트인데요. 나중에 이게 시스템 구성할 때는 상당히 그 베니핏을 가지고 있어요.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디렉터 포트도 72포트, 그 과거에는 72포트, 216포트, 384포트, 648포트고요. 지금은 이제 192포트냐 768포트 두 가지 모델이 존재를 합니다. 자, 옴니패스 아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구성할 때는 이것은 이제 옴니패스는 이제 1:1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인텔에서는 이제 그 컴피그 가이드 갖다가 제공해요. 이 URL 사이트에 가다 면 이제 컴피그 갖다가 이렇게 그 구성할 수 있는데요. 아까처럼 그 48포트, 지금 48포트 스위치가 있거든요. 48대의 머신을 그 48대의 그 48대의 그 머신들 갖다가 이 스위치 하나에다가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요, 49대 갖다가 구성을 한다면은 보신 것처럼 옴니패스 스위치가 총 5대가 필요해요. 근데요, 이것은 이제 옴니패스가 48포트짜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이것을 타 벤더처럼 타 벤더 36포트짜리밖에 없는 머신하고 이렇게 묻혔을 때는 이 스위치가 더 늘어나요. 그럼 공간도 늘어나고 케이블도 늘어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비용도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인텔에서는 이제 옴니패스 갖다가 48포트를 제공하면서 단일 사이트에서는 상당한 이렇게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인피니밴드하고 옴니패스하고 그 비교표인데요. 이것을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옴니패스는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 본 것처럼 그 16배속 슬롯에 꽂으면 100G도 동작이 된 게 있고요. 8배속에다 꽂으면 이제 58G도 동작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옴니패스 갖다가 선택하실 때 내 그 PCI 슬롯이 16배속이냐 8배속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속도가 틀려집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그 스카이레이크 CPU에서는 이제 F 모델이 있다고 했었죠. 그 F 모델이 뒤에 보신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옴니패스가 CPU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것을 별도의 이 포트를 통해 가지고 QSP 모듈로 해서 그 외부로 이렇게 뺄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PCI 슬롯 갖다가 꽂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메자닌 포트라고 가지고 그 온보드 내에 이제 PCI 그 온보드에는 그 메자닌 포트를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모듈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 것처럼 이제 각각의 스위치에 대한 이제 그 사진들이고요. 뭐냐면 24포트냐 아니면 48포트냐 아니면은 6개의
그 디렉터 스위치냐 이사 슬롯을 가지고는 디렉터 스위치 하는 걸로 그 구성이 됩니다. 그다음 케이블인데요. 좀 두꺼워요. 이것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UPS 갖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앞서 나온 것인데요. 여러 개의 클러스터 갖다가 그 무정정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싶으면 UPS를 도입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된 것은 이 그 총 사용량에 대한 이제 그 계산식이 있습니다. 총 부하, 그다음에 부하율을 가지고 총 부하다 나누고 그것이 총 사용량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공조 시스템까지 여러분께서 이렇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공조 시스템은 이제 그 우리가 BTU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당연히 소비 전력이 있으면은 거기다 쓰면 발열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클러스터 시스템은 발열은 소비 전력으로 계산하고 그 단위는 BTU라는 것을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공조 시스템은 총 열 부하는 이제 방 면적에 대한 BTU하고 창문, 총 거주자, 장비, 조명까지 다 더한 것이 총 열 부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열 부하다가 이렇게 그 줄이는 것은 하나는요, 이 공조 시스템 갖다가 줄이는 것은 하나는 이제 이 서버 운영 서버 운영 그 온도를 갖다가 높이는 것 중에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텔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이제 35도씨 HAT 환경에서도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공조 시스템에 대한 이제 그 실제 공조 시스템에서 도는 이제 여러 그 소비 전력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솔루션도 갖다가 인텔에서는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렉을 이야기할게요. 현재 여러분께서 그 시퀀치 렉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EIA310D라는 그 스탠다드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렉을 갖다가 이해할 때는 우리가 또 오픈 그 컴퓨터 프로젝트 갖다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라는 것은 지금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시작이 됐습니다. 아주 페이스북은 이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에 대한 그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통상적인 이제 인더스트리얼에서 나오는 PUE 1.9 PUE 하다가 그 1.07까지 떨궈 가지고 그 에너지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50P에 대한 오픈 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신 것처럼 약간 틀린 것이 이제 그 높이가 2.2m, 다음에 폭이 6m, 다음에 데스가 1.06, 다음에 오픈 유닛이라 가지고 기존의 그 유닛하고는 약간 틀려요. 좀 더 큽니다. 이런 구조되어 있습니다. PU는 아까처럼 말씀한 것처럼 평균 전력 사용 효율 지수라는데요. 이것은 총 전력 갖다가 ID 장비에서 순수한 ID 장비에 쓰는 전력으로 나눈 것이 이제 PU입니다. 이 PU를 얼마만큼 떨고 난 것은요, 이 총 전력 갖다가 얼마만큼 줄이냐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아까처럼 설명했던 지금 HTA, 고온 환경에서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안정하게 돌릴 수 있는 그 환경 갖다가 구성을 해야지 총 전력에 들어가는 이제 그 냉방 비용이라든지 이런 그런 공조 비용 갖다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 하면은 이제 PU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본 것처럼 그 PU가 3부터 해가지고 PU가 1점인데요. 보신 것처럼 대부분은 쿨링에서 많이 차지해요. 다르면은 PU를 줄이는 것은 이 쿨링 비용을 갖다가 줄인다는 거고, 그 쿨링 비용을 줄이는 것은 서버들 고온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구형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 쿨링 비용을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PU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본 것처럼 2014년도 기준인데요. 국내 데이터 센터 평균 PU는 이제 1.91 정도입니다. 해외 데이터 센터는 1.75고, 아까 본 것처럼 그 페이스북은 1.07까지 PU였다가 떨군 거죠. 다르면은 7%만이 다른 쪽에서 쓴 다른 이렇게 순수 그 전산 장비에서 왜 다른 7%만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가지고 지금 HPC 구조 쓰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성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또 하나 이제 인텔에서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갖다가 위해서요, 이제 넥스케일 디자인하는 이제 그 프레임워크 갖다가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노드마다 CPU하고 스토리지하고 IO가 이렇게
그 IO들이 이렇게 그 존재를 했습니다. 메모리하고요. 근데 이것을 지금 본 것처럼 그 컴퓨터는 컴퓨터로, 그다음에 스토리는 스토리지로, 그다음에 SLA는 SLA로도 서로 이렇게 렉 단위로 쪼갭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워크 노드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재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넷스케일 디자인입니다. 따르면은 이 말은 내가 원하는 자원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자원을 갖다가 분배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 구성이 된다는 거죠. 샤오니의 미드에서는 이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넷스케일 디자인 아키텍처도 그 이제 그 슈퍼컴이라는 것이 이제 그 슈퍼컴에 대한 프레임워크 아마도 이렇게 이동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뭐 HP OS는 뭐 리눅스, 윈도우즈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유사 비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전에 유사 비트는 이제 메인 메모리에 대한 최대 용량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영상 속도도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최근에 뭐 CentOS를 보시더라도 CentOS 7 버전만 보더라도 이제는 30비트 버전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제 64비트 버전밖에 안 나옵니다. 자, 라이브러리한테 이야기할 텐데요. 라이브를 보시면 이제 MPI라는 게 있고요. PVM이라는 게 있습니다. MPI는 이제 메시지 패싱 인터페이스라는 건데요. 과거에 그 PVM이 주로 이게 워크스테이션의 클러스터에 지원하게 됐다면요. MPI는 주로 이제 MPP 그 벤더에 의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MPI가 이제 주가 됐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 PVM 가지고 저도 처음에 그 97년도에는 저도 PVM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MPI도 뭐 PVM 코드는 거의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MPI 이제 코드로 다 이렇게 그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디벨로퍼 툴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C하고 C++ 포트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인텔에서는 이제 뭐 페더럴 스튜디오, 그다음에 시스템 스튜디오라는 게 있는데요. 특히 페더럴 스튜디오라는 것이 여러분께 말하는 이제 그 C, 그다음에 C++, 포트란 MPI들이 다 포함된 하나의 패키지를 갖다가 여러분께 제공을 해줍니다. 뭐 배치 시스템하고 뭐 그 스케줄러가 있는데요. 지금 그것처럼 이렇게 윈도우즈하고 리눅스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상용 솔루션도 있고, 그다음에 공개 솔루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툴. 뭐 매니지먼트는 이제 클러스터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갖다 도와주는 툴이 이제 매니지먼트 툴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대의 이렇게 노드가 있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유저를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디스크를 관리해주고, 이런 일련의 이제 그런 관리 툴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자, 이제 패키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OS 레벨 위에 단에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OS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디벨로퍼 툴,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툴, 그다음에 스케줄러들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을 좀 더 이렇게 보다 손쉽게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이제 패키징 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라스 클러스터가 있는데요. 이것은 2000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가지고 지금 과거에는 이제 이 라스 클러스터를 가지고 이제 한글화 버전까지 만들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라스 클러스터들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이언티픽 리눅스인데요. 이것은 앞서서 클러스터 툴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이것은 싱글 노드에서도 하는 이제 그 공학자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메스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그 OS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서 말했던 이 라스 클러스터는요. 마찬가지로 그 공학자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이너 그 메스 라이브를 갖다가 패키지 묶음으로 제공합니다. 그 때문에 라스 클러스터를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상당한 이제 여러 가지 그 클러스터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용도에 맞게끔요. 손쉽게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오픈 HPC 이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인텔에서 이제 오픈 HPC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대략 그 30개 멤버들이 모여졌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패키지들 갖다가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오픈 HPC 소프트웨어 스택인데요. 보신 것처럼 하드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OS가 위였고, 그다음에 런타임 라이브도 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스택들을 갖다가 하나의 이제 그 패키지 형태로 이제 제공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그 1.3이라는 거, 1.3 스택이라는 건데요.
센토스에서 이제 7.3 기반이나 아니면 수세, 그 리눅스 그 12 기반 서비스 팩 2에 대한 그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보신 것처럼 그 리소스 매니지먼트도 슬럼이다냐, 아니면 슬럼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 PBS PBS 프로페셔널을 쓰거나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패키지를 갖다가 하나의 그 패키지 형태로 그 제공을 해 줍니다. 다르면은 앞서서 나왔던 이런 패키지들은요, 보다 심플하게 그 클러스터 갖다가 구성할 수 있고요. 보다 그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 조합성에 대해서 그 조합, 특히 클러스터는 이제 그 조합이란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오픈 소스를 가지고 구성하다 보니까 이 조합이 상당히 그 조합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것을 미리 패키지 형태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조합성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퍼포먼스도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클러스터는 이지, 그다음에 패스트, 심플, 스마트하게 그런 형태로 증가됐습니다. 얼마만큼 손쉽게 구성을 할 것이냐, 얼마나 빠르게 할 것이냐, 얼마만큼 간단하게 할 것이냐, 얼마만큼 스마트하게 구성할 것이냐는 형태로 됩니다. 아까 본 것처럼 최근 스칼레이크에서는 이제 28코어, 단일 프로세서 28코어거든요. 듀얼 머신이면 56코어짜리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본 것처럼 아까처럼 플래티늄 CPU 하나만 가지고도 3테라플러스라는 이제 그 정말 놀라운 성능 갖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CPU 그 속도는 CPU에 대한 기술은 계속적으로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뭐 제원파이라든지 아니면은 딥러닝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기술들 프로세서들이 여러분들께서 그 슈퍼컴에 대한 HPC에 대한 기술을 갖다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 메모리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IMDT라는 기술이 있고요. 오늘 설명을 못 해드리는 이제 아파치 패스하는 기술들, 그다음에 NVMe에 대한 그 저장 장치를 위한 이렇게 룰러라는 그 기술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솔루션 갖다가 여러분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희 그 테라텍 그 PCSD 베이스의 그 체험센터 T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 말씀드렸습니다. 컴퓨팅, 그다음에 스토리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툴들, HPC를 구성하는 이제 4가지 기술들 갖다가 다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4가지 기술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체험을 하고 BMT를 하고 그다음에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GATK, 그 바이오메틱 쪽에서 쓰는 이제 그 JTK라는 이제 솔루션이 도는 이제 그 시스템인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컴퓨팅 노드 4노드에 토탈 120코어짜리로 지금 컴퓨팅 노드가 구성이 됐고, 인텔 온리패스 그도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스토리지가 토탈 그 120TB에 해당하는 러스터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여러분께서 학습하고 한번 미리 여러분들 솔루션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공간인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 AI라든지 HPC, 뭐 제노믹, 그다음에 인메모리, 그다음에 인텔 디벨롭먼트 솔루션이라든지 오픈 소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그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본 것처럼 그 별도의 지금 본 것처럼 이게 저희 그 T센터에 해당하는 이렇게 전경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미팅할 수 있는 미팅룸, 그다음에 트레이닝할 수 있는 트레이닝룸까지 저희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센터에 대한 이렇게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인텔에서는 이제 HPC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갖다가 그 여러분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체험할 수 있는 이제 T센터까지 저희들 테라텍이 그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